박도연은 지난 봄 35회를 보낸 교단을 떠났다.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장까지 지낸 그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매일같이 학생들과 부딪히며 웃고 울던 날들이 인생의 전부였기에 교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삶은 낯설게 다가왔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이 있었다. 늦잠도 자보고 책장에 쌓아둔 고전을 정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공허함에 사로잡혔다. 학교라는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집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소파가 그의 자리였다. 아내 김영숙은 남편을 다독이려 애썼다. 그녀는 늘 부지런히 아침을 차리고 저녁이면 시장에서 장을 보며 생활의 리듬을 이어갔다. 하지만 도연은 아내의 노고조차 미안하게 느꼈다. 그는 연금으로 매달 DL100여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집이라도 자기 명의였기에 둘은 큰 빚 걱정 없이 살아왔다. 그럼에도 도연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큰아들 박준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결혼해 아내 최선영과 함께 살고 있었다. 맞벌이임에도 두 아이의 양육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다. 딸 박지연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뒤로 혼자 생활을 꾸려가느라 늘 빠듯했다. 도연은 자녀들의 사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불편했다. 자녀들이 조금씩 부모의 집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은퇴 이후 도연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산책했다. 철봉은 녹슬어 있었고 미끄럼틀 아래에는 자풀이 무성했다. 아이들이 뛰놀던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낡은 시설과 그의 기억뿐이었다. 그는 종종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자랐지. 이 동네에 웃음과 울음, 모든 게 있었다. 그러나 그 추억마저 이제는 자식들의 이해타산 앞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박도연은 자주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시험대였다. 교장 시절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를 풀어주며 늘 답을 제시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 앞에서는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집은 그의 성취의 상징이자 추억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자산으로만 보이는 듯했다. 그는 느꼈다. 언젠가 이 집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터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토요일 저녁 박도연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박준호가 며느리 최선영과 함께 왔고 딸 박지연도 남편 없이 혼자 들렀다. 김영숙은 아침부터 갈비찜과 나물을 준비하며 분주했다. 자식들이 오는 날이면 그녀는 늘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준호가 식사를 시작하며 물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다리가 좀 뻐근한 것 빼고는. 며느리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관절이 금방 나빠지잖아요. 병원은 다녀보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로 병원 갈 일은 아니야.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실버타운 같은데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다던데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영숙은 국그릇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실버타운? 도연이 물었다. 준호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아, 그냥 요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처럼 혼자 계시기 힘든 어르신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잖아요. 도연은 젓가락을 놓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 딸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이 집도 오래됐고 계단도 많잖아요.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도연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차라리 편한 곳으로 옮기시고 이 집은 저희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마침내 본심이 드러났다.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활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준호가 얼른 거들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집을 팔자는 게 아니라 전세로 돌려서 두 분 생활비에 보태드리자는 거예요. 선영도 동조했다. 맞아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높은데요. 이 집 정도면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놀이터와 가로등. 이 동네에서 그는 20년을 살았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고 아내와 함께 늙어갔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으로만 보고 있었다.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밥이나 먹자. 오늘은 이 얘기 그만하자.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겉으로는 부모를 걱정하는 자리였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녀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김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켰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당신,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다. 저 애들이 진짜 저러려고 왔던 거야?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 같아. 영숙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난 진작 눈치챘어. 요즘 준호가 전화할 때마다 집값이 어쩌고 시세가 어쩌고 하는 소리 들었거든. 설마 했는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들의 전화 통화 내용, 며느리가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던 모습, 딸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의 조급한 눈빛.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야. 영숙이 말을 이었다. 애들 교육비가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우리 집을 포기하라는 이유가 되나? 우리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사정도 이해는 됐다.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를 실버타운으로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당신, 우리 정말 저 애들 말대로 해야 하나? 영숙이 물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싫어. 이 집 떠나기 싫어. 여기서 애들 키웠고 우리 젊은 날이 다 여기 있잖아. 도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교장으로 재직할 때
수없이 많은 상담을 했다. 그 중에는 부모의 재산을 두고 갈등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그때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결국 부모의 것을 탐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하지만 그 본성을 이성으로 다스려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다. 자신의 자식들도 결국 그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맞잡았다. 우리 조금 생각해보자.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고했다. 이 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책들이 빼곡했다. 교육학 서적, 상담 이론서,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다. 20여 년 전 작성한 상담 기록들이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김모 학생, 고3.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괴로워함. 도연은 그 학생의 얼굴을 기억했다. 상담실에서 조용히 울던 소녀. 그녀는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다. 이모 학생, 고2. 할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법적 분쟁 중. 가족 모임마다 고성이 오가고 학생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불신하게 됨. 도연은 당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돈이 그 관계를 망가뜨리게 두면 안 돼.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또 다른 기록을 읽었다. 박모 학생 부모 면담.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자 형제들이 어머니 명의의 집을 둘러싸고 갈등. 학생은 어른들이 할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통장으로 본다고 표현. 도연은 그날 부모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결국 부모의 것을 탐한다. 이게 인간의 슬픈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시에는 자신이 그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 교육자로서 타인의 문제를 분석하고 조언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니 모든 이론과 조언이 무용지물이었다. 당신 뭐 보고 있어? 김영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연은 파일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옛날 상담 기록들이야. 읽다 보니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영숙은 남편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우리도 똑같구나. 남의 일 같았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어.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우리 애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잖아. 그냥 세상이 힘든 거겠지.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자식에 대한 연민과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알아. 근데 그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영숙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과거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관찰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당사자가 되었다. 그 그림자가 결국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운 것이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관찰자로 머물 수 없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였다. 며칠 뒤 화요일 오전, 박도연은 산책을 나섰다. 요즘 그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함을 느꼈다. 자녀들의 전화도 부담스러웠고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무작정 걷다가 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다.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고령자 주거복지 설명회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망설이다가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복지과 사무실에는 중년 여성 공무원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저기 고령자 주택 관련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팸플릿 몇 장을 건넸다.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설명회가 있어요. 참석하시겠어요? 도연은 시계를 봤다. 11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구청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회의실로 안내받았다. 이미 16명 정도의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들이 어려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프로젝터를 켜며 설명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고령자 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월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입니다. 도연의 귀가 솔깃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보다 저렴했다. 또한 각 건물마다 의료협력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정기 검진과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용식당과 도서관,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원룸형 주거 공간이 나타났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침대,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넓은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입니다. 공무원이 강조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입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서예, 노래교실, 원예 활동 등이 있고 자율적으로 동아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연은 팸플릿을 넘기며 자세히 읽었다. 요양원처럼 갇힌 느낌이 아니었다. 오히려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저는 자식들이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 이게 더 나은가요? 공무원이 답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고 이곳은 건강하게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외출도 하시고 손님도 초대하실 수 있어요. 도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구청을 나섰다. 하늘이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다. 박도연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오늘 구청에 다녀왔어. 고령자 임대주택 설명회에 갔다 왔지. 김영숙은 국그릇을 들다 말고 남편을 바라봤다. 임대주택이요? 도연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펼쳤다. 한번 봐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월세도 저렴하고 의료 지원도 되고. 영숙은 팸플릿을 훑어보며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 진심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애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영숙은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우리 집을 버리고 가는 건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편하게 살 방법을 찾는 거지. 여보, 솔직히 여기 계속 있으면 애들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바엔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긴 알겠는데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다음 날 도연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희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와봐라. 이야기할 게 있어. 주말이 되자 다시 온 가족이 모였다. 이번에는 딸의 남편도 함께였다. 도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팸플릿을 펼쳐놓았다. 너희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아버지가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공공임대?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며느리 선영이 팸플릿을 집어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완전 저소득 충용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 이런 데를 가시려고 그래요?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설명회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우리 형편에도 맞고. 딸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연이 대답했다. 우리가 나가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팔든지 전세 놓든지.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런 형편없는 데를 가시려고 그래요? 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편없다니? 넌 가봤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선영이 대신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그런 데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도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주변 시선이 중요해? 내 삶인데?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교육비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이었어요? 저희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아버지가 지민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조용히 물러나서 집 내놓는 거잖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연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저희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두 분 걱정해서 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아버지 결정은 이미 끝났어.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후회는 내가 할게. 너희는 신경 꺼.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자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2달 후 박도현과 김영숙은 서울 외곽의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이사날 자녀들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지연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다. 도연은 개의치 않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짐을 옮기고 저녁 무렵 세보금자리에 정착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복도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영숙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물 시설들을 둘러봤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같은 층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건너편의 최모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했다. 도연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서예 교실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먹의 향기가 좋았다. 옆자리에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저도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좋네요. 영숙은 원예 동아리에 가입했다. 옥상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며느리가 처음엔 여기 오지 말래요. 창피하대. 한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다. 우리 아들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어요. 영숙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잘 지내. 걱정 마.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지연도 일주일 후 찾아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녀는 부모의 새 거처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도연은 차를 따라주며 웃었다. 그래, 나쁘지 않지? 지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전보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보다. 석 달이 지나자 도연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건물 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편안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어느 아침 도연은 창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한다. 늦었지만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